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국문화협회 조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선정된 것이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였죠. 2004년 큰나 출판사가 주최한 어머니와 딸 이야기 공모전에서 뽑힌 당선작 20여 편을 모아 엮은 도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고 다양한 직업의 평범한 여성들이 어머니를 주제로 써낸 이야기들은 정말 다양한 사연과 감동을 담고 있어서 독자로서 읽어나가는 내내 그 마음이 따스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루살이꽃 정진이. 그럼 차라리 버리고 가든지. 한참을 다투다가 터져나온 말이었다. 욱하고 뱉은 한마디에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싸늘한 공기가 흘렀다. 진심으로 원했을까? 아니면 무성한 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나? 어찌됐든 못돼 처먹은 나는 멋지게 한껏 퍼부었다. 돌아앉은 엄마의 그림자가 무겁다. 움츠러들고 고개는 땅으로 꺾여 모진 딸년의 도끼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당장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물러터진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저 발밑에서부터 답답증이 오르고 현기증이 돈다.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채서 욕지거리라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버리고 가서라도 잘 살든지, 이도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기만을 기다리는 엄마에게 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스스로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다소 극단적이지만 결정적인 날벼락 같은 대답을 엄마의 정수리로 날려버렸다.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지금 엄마의 가슴에 묻힌 건 나라기보다는 나로 인해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과 삶의 무게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엄마를 가슴에 묻은 것이 바로 나였다. 어쩌면 난 이미 엄마라는 여자의 뱃속에서부터 거꾸로 엄마를 가슴에 묻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나를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은 세상 모든 자식의 기둥이어야 할 아버지라는 이름의 남자였다. 내가 13살 땐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저 처음부터 엄마와 나 단 둘이었던 것처럼 서로의 존재에 스며들어 생채기만 남은 서로의 가슴에서 한 남자를 드러내었다. 그 남자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렇게 잊혀지고 있었다. 13살의 어린 여자아이에게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만큼 이상한 일이 또 있을까? 그 무렵 이모들은 명절 때만 되면 내게 묻곤 했다. 아빠 안 보고 싶니?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고 싶지 않았다. 딱히 뭐라고 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난 아무 말도 않거나 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내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던 것이 보고 싶지 않다는 또 다른 대답이라는 사실을 그때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아버지를 생각해본다.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 기억상실증 환자가 자신의 어떤 일부를 기억하지 못할 때 의사는 말한다. 환자 스스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나는 기억상실증일까? 자랑은 아니지만 난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선 어떤 일에 유난히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런 내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은 이상하기까지 하다.
아니,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어린 나이, 그보다 훨씬 더 어렸을 시절에도 내 눈에 비친 아버지는 남달랐다. 그리고 난 그것이 내 또래 친구들의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내 나이가 11살이었다. 우연히 학교를 마치고 반 친구의 집에 들렀다. 앉아있던 친구의 아버진 어린 딸을 보자마자 품에 안고 여기저기 부비며 입을 맞추었다. 내 나이엔 그래야 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어느 날인가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다투었다. 그 모습을 본 후 학교에 갔던 난 수업 시간 내내 벌벌 떨다가 학교길에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 보는 데서 안 싸우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의 한마디는 그 뒤로 오래도록 내 가슴에 남았다. 그리고 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았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아직도 어릴 적에 보았던 잔인했던 기억들로 밤마다 악몽으로 울어야 하는 나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보고 만신창이가 돼서 어린 내 품에 안겨 울던 엄마를 기억한다. 조망만한 손으로 약한 여자의 등을 토닥이던 어린 여자아이는 그래서 용감해야 했고 강해야만 했다. 각본대로라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어린 시절 만화처럼 되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외도와 폭력은 점점 여자가 되어가는 딸에게도 잔인하게 상처를 남겼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은 세상 모든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되었고 어머니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방법은 하나였다. 아버지가 새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가혹한 벌을 받든가. 그러나 엄마는 역시나 물러 터졌다. 그 무른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에게 내려진 것은 벌이 아닌 해방 선고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어머니 자신이 내린 자신에 대한 해방 선고였고 헤집어진 인생에 대한 극단의 처방이었다. 이제야 정의가 이기는 듯한 기분이었다. 왜 이혼을 했냐는 원망 대신 잘했다는 말로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 잘했다는 말 한마디면 엄마는 앞으로 세상에서 무서울 것 없이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잘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여자이기 때문이었을까? 엄마의 이혼은 늘 침울했던 나에게도 비온 뒤에 무지개를 본 것처럼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그것이 결코 엄마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었다고 믿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이기 전에 여자로서의 간절한 선택이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엔 절대 이기적인 마음이 없다. 어머닌 어머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응당 자식은 원망을 한다. 결손가정이라는 손가락질이 두렵고 다른 집과 다른 모습에 상처 입게 되는 것에 대한 원망일 것이다. 나 역시 아주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피곤한 곳이다. 항상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원치 않는 동정도 받아야 했다. 그런데도 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엄마를 가슴에 묻은 엄마 같은 딸의 마음에서였다. 만약 엄마가 여전히 그때처럼 괴로워했더라면 엄마를 가슴에 묻은 난 더 지독한 괴로움을 알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보통의 엄마들이 자식의 아픔을 더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래도 어머닌 어머니다. 이런 내 마음을 모르는 엄마는 가끔씩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이해하지?
이해한다. 1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난 엄마를 이해한다. 그 말은 내 마음과 같다. 나만 아니었다면 행복했을 엄마 인생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지금의 내 모습. 늘 묻고 싶었다. 반은 엄마지만 반은 아버지인 날 보면서 얼마나 미웠는지를. 그렇지만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엄마가 미안해하는 마음이 엄마 혼자만의 마음인 것처럼 엄마 인생에 걸림돌인 내가 밉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 역시 나 혼자만의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미 20을 넘기고 아이가 아닌 여자로 살아가야 할 내 모습은 나 역시 낯설다. 그리고 이렇게 크고 나서 돌아보는 엄마 인생은 가엾기가 끝이 없다. 여자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40년을 돌아 살아온 엄마의 뒤에는 다리 하나 제대로 펴고 누울 자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엄마는 하루살이 꽃이 되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당연한 선택인데도 자식인 내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하루를 살고 죽는다. 아침이 되면 활짝 피었던 어머니 꽃은 저녁이 되면 쓰러져서 일어날 줄을 모른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피어서 마치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하루를 잊고 또 피어난다. 힘없이 쓰러지는 어머니 꽃을 향해 나는 마음에도 없는 모진 소리를, 어쩌면 마음에 있을지도 모르는 소리를 퍼붓는다. 그것은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있지 말아달라는 부탁이고 그런 모습을 지켜볼 자신이 없는 딸의 지친 절규였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가 되어 짓무른다. 어린 딸의 가슴에서 울어야 했던 내 어린 시절의 엄마처럼. 너무나 약해서 재생 능력이 없는 엄마는 짓무른 꽃잎을 꽉 끌어안고 내 몸에 상처 하나 없다는 듯이 가슴으로 눈물을 삼키고 삼킨다. 엄마 나이에 반 가까이 먹은 딸의 입에서 수백 번 괜찮다는 말이 나와도 이미 오래전 떨어뜨려진 고개는 들 줄을 모른다. 그때마다 난 차라리 엄마의 가슴에서 어머니라는 이름을 떼어내주고 싶었다. 어머니라는 이름에서 오는 무조건적이고 의무적인 사랑이나 희생이 절대로 엄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큼지막이 여자라는 이름을 달아주리라. 그러나 그것은 나만의 생각이었다. 엄마는 굳이 내가 여자라는 이름을 달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여자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항상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던 어린 여자아이는 마흔을 돌아 거꾸로 자라나는 꽃을 보며 기쁘고도 슬픈 뒤틀림을 느껴야 했다. 여자로서의 엄마. 누구보다 여자로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을 엄마였다. 그것은 세상에 남은 것이 둘뿐이라고 믿던 내가 못되고 독하기로 마음먹은 어느 날의 결심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40년을 버려졌던 엄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딸인 나의 성공보다 한 남자의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라는 생각을 나는 해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엄마의 사랑은 지루했던 지난날의 그것이 끝이라고 믿었다. 이제는 내가 엄마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기에 나는 조금도 틀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악소리 한 번이라도 내뱉었다가는 엄마가 쓰러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만 잘 견디어주면 행복할 것 같았고 사람들의 넌더리 나는 입방아도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는 사이 엄마는 이미 스스로가 여자임을 느끼는 것에 행복해 보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제는 엄마도 행복해질 때가 되었다고. 그렇지만 마음의 변덕이 죽을 듯해서 자꾸만 모진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들끓었다. 어느 쪽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가슴에 그렇게 깊이 묻었던 엄마를 누군가가 와서 도려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웠다. 나만의 욕심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는 죽어 지낸 것처럼 괴로운 나날이었다. 내가 원한 것이, 엄마가 원한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 내 사춘기는 밤만 되면 시들던 하루살이 꽃처럼 멍이 들었다. 스치기만 해도 멍자국이 고름지고 썩고 패이도록 외롭고 힘들었다. 그것은 단지 엄마에게 찾아온 변화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엄마를 여자로 살게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인지 우습지도 않았다. 나는 어리석었다. 마음으로 엄마를 묻었다지만 겉으로는 아직도 다 크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엄마의 인생을 붙잡을 그 무엇도 내게는 없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본능적으로 내 것을 지키려고 악쓰고 발버둥 쳤다. 어디서 돌덩이가 날아온다면 기꺼이 맞을 참이다. 나는 아직 엄마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라 그 언제가 되어도 놓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누가 이런 나에게 돌을 던질까? 또 누가 늙어버린 여잔 여자가 아니라며 모진 어머니라 욕할 것인가? 그나마도 숙여진 고개가 끊어질 것처럼 애처로워 보일 땐 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쉬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 하나 태어남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어머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모르는 척해도 된다곤 말하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그렇게 산다. 애초부터 태어나길 여자가 아니라 어머니로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은 그렇게 산다. 어머니는 다 빼앗겨도 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가슴이 식어서 사랑도 없는 것처럼. 결국은 나 역시도 엄마를 놓아주지 못했지만 그것이 엄마와 딸 사이에 죄가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아직 어머니가 되어보지 못한 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오늘 밤에도 엄마는 시들어서 쓰러질 것이다. 그동안 짓무른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을 테니까. 평생을 시들어서 쓰러진 저 꽃을 매일같이 꽂아두고 볼 수는 없을까. 오늘부터 새 꽃병에 물을 줘야겠다. 매일을 활짝 핀 그 하루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함께 산다. 남태희. 사랑은 학습되는 능력이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사랑할 줄도 받을 줄도 모른다는 이론을 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심하게 코웃음을 쳤었다. 학습되는 능력이라는 말은 그럴듯하다 치더라도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 자식들까지도 같을 거라는 이론은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냐며 잘난 척을 해댔지만 그 말이 사실일까봐, 정말 그럴까봐 나는 아직 사랑을 하지 못한다. 날 사랑해줄 누군가는 없을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질 않아서 나는 도무지 사람을 마주할 수가 없다. 굳이 남자가 아니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내 생각을 하고 내 걱정을 한다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보니 세상엔 오로지 나 혼자인 것만 같다. 이 쓸쓸한 느낌이 불행인지도 모른 채 담담하게 살아온 나를 사랑받고 있느냐는 질문과 사랑받고 싶은 열망의 혼란으로 내던진 사람을 만났다. 그분에게 난 내 이름은 딸이란다. 물론 내게도 그분께 드려야 할 마땅한 호칭이 있긴 하지만 나는 아직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다. 아직은 위태로운 이 관계가 의심스럽기 때문이요. 그 마음조차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마음은 둘째치고 서로의 말도 전해 듣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 서 있다. 그 자리에 서 있어만 줘도 좋겠는데 내 마음과는 달리 나는 자꾸만 뒤로 멀어지고 있다. 얼마 전 학교를 거닐다가 우연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재롱잔치를 하는 걸 보게 되었다. 화려한 무대 의상에 세련되게 화장까지 한 귀여운 꼬맹이들이 그 작은 몸을 열심히 움직이며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나 깜찍하고 사랑스러워 나는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 함께 본 친구는 우리 때와는 교육의 질이 다르다는 말을 했지만 어린이집은 둘째치고 유치원도 다니질 않는 내가 그 시절 교육의 질을 알 리가 없다. 나는 다만 서러웠다. 서러워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훔쳤고 서러워서 애초에 기억조차 없던 그 시절의 나를 또 한 번 무시하고 죽여야 했다. 꼬맹이 난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었을까? 밭두렁 어딘가에 앉아서 졸고 있는 건 아닌지 갑자기 날 찾고 싶어졌다. 다 잊은 줄 알았던 그 시절을 또 원망하기 시작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였다면 하는 쓸데없는 생각만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해버렸다. 엄마. 부르면 눈물부터 나는 이름이라고 했던가. 그 이름이 어떤 사람들에겐 연인의 이름일 테지만 그건 내게 사치다. 엄마라는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척하면서도 끝내 버리지 못했던 애틋함이고 그리움이다. 밤마다 돌려달라고 울고불고 원망하던 그 시절엔 영영 오지 않을 것처럼 소식이 없더니만 포기해버린 지 오래인 지금에야 기적처럼 그분이 나타나셨다. 지금도 나는 이 인연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없었다고 여겨왔던지라 없는 게 당연했던 존재가 우리 집에도 등장했을 때 나는 몹시도 울었다. 고맙고 감사해서 울었고 다시 물리자고 할까봐 걱정돼서 울었고 이제 우리도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울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빠를 빼앗겨서는 절대 아니었다. 그럴 리가 있는가. 그때나 그전이나 지금까지도 가진 적 없는 걸 빼앗긴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난 아빠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아빠가 날 사랑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딸이었으니 행여 이 글을 아버지 당신이 읽게 될까 걱정이 앞선다.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학교를 다니던 소녀는 이제 호강에 겨워 요강에 빠질 지경인 숙녀가 되어가고 있다.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아무것도 바랄 줄 모르던 난 달라졌다. 문제는 소망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 자신이고 그 소망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대여섯 살짜리 꼬마를 흥미롭게 보시는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저만 했더라면 많이 예뻐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다. 다른 집 중고등학생들 이야기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었다.
그때였다면, 저녁은 뭘 해먹을까 고민하던 그 시절이었다면 밤늦게 간식도 챙겨주셨겠구나라고. 지금 아빠와 막내 동생이 도시락을 챙기는 모습에도 마음이 싸해지는 건 늘 고민하며 싸던 도시락과 초등학교 시절 소풍날 할머니께서 챙겨주시던 말 그대로의 김밥이 떠올라서일 것이다. 이제 와서 내가 뭘 생각하든 처음부터 내가 할 일은 가정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투정이나 불만 따위를 표하기엔 나는 너무 많이 자란 상태다.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 몫이고 이 나이에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왔다. 그분은 가끔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비쳤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없다. 할 줄도 모르거니와 적당한 시기도 모르겠다.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배신, 그딴 건 아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배신이라면 그 여자나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절대 모르는 일이다. 나는 그런 여자도 엄마랍시고 20여 년을 원망하고 그리워하던 바보니까. 나는 아니다. 언젠가는 그 말이 절로 나와주길 기대하지만 그 언젠가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겨우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울며 웃으며 연습하는 정도니까. 조금, 어쩌면 많이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 언젠가 내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마침 그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다. 목소리도 가다듬고 평소처럼 명랑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러셨다. 무슨 일 있느냐고.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내 가슴은 또 싸하게 울었다. 친구가 말하길 원래 엄마들은 다 아는 거란다. 아무 말 안 해도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아는 거란다. 물론 친구들에게 지금의 그분은 처음부터 내 엄마로 되어 있다. 내게 그분의 존재가 없던 시절의 이야긴 입도 뻥끗 안 하니까 누구도 알 수 없다. 가끔 부모님이 아프셔서 눈물로 걱정하는 친구들이 말하곤 한다. 넌 모른다고. 나는 화들짝 놀라서 울면서 또 웃는다. 물론 난 모른다. 엄마가 아픈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을 나이가 되었을 땐 이미 내가 엄마라는 말을 잊었을 때였다.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나는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게 됐었다. 예기치 않은 일로 놀랄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엄마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난 그런 내가 싫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곤 했었다. 엄마라는 말 대신 아빠를 연습하기도 했었으니까. 그 시절 나의 피해의식은 대단했었다. 엄마가 아픈 게 어떤 기분인지를 내가 모른다면 없다는 사실이 어떤 짐이 되는지 어떤 그리움이고 원망이고 슬픔인지는 그 친구들이 모를 테지. 요즘 큰 걱정거리가 생긴 친구가 있는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태다. 친구로서 너와 같은 크긴 아닐 테지만 슬픔을 나누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마음만 아프다. 난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지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 그분은 어딜 가나 나를 딸이라고 하신다. 내가 머뭇거리며 눈짓으로만 알리는 것과는 달리 당당하게 소개해 주신다. 가끔 집 근처에서 만날 때면, 더구나 멀리서 뒷모습을 볼 때면 뭐라 불러 세울 말이 없어서 나는 그냥 바라만 보거나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간다. 그 등에 대고 저기요라는 말은 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이제 난 주말에 집에 가서 무슨 반찬을 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나 빨래도 손을 놓았다. 마트에 함께 가서는 이것저것 재지 않고 먹고 싶은 걸 카트에 몰래 담기도 한다. 식당에 갔을 때도 내 옆에 빈자리 때문에 주눅든 채 누가 물으면 엄마는 어디 가셨다고 해야 하나 하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일도 없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결혼식 날 부모님 자리에 두 분 다 계실 거라는 사실이다. 사실 난 그 문제 때문에 시집은 가지 말까도 생각했었다. 또 하나, 세상에 무조건 내 편이 한 분 더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근사한 일인지도 말하고 싶다. 처음부터 당연하게 함께하던 사람들은 지영군의 등장에 뭐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당당함을 모를 것이다. 엄마라는 말조차 잊어버렸던 세월 동안 마음이 가난했던 난 그 시절의 내 모습을 잊고 그러다 완전히 잊었다.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순간이 없고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가 불쌍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는지라 나를 묻어뒀었다.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내게, 괄시받던 그 시절의 내게, 처음부터 있었으면 좋았을 그분을 선보인 이유로 어두운 골목 곳곳에서 헝클어진 모습의 꼬맹이들이 튀어나와 이제 와서 울고불고 난리들인데 나는 달랠 길이 없어서 그분께 쉽게 다가가지가 않는다. 왜 진작에 오지 않았느냐는 원망 정도랄까. 입으로는 소리내서 웃고 말로는 제일 유쾌한 체하지만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나만큼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은 없다. 싫고 좋음을 따질 상대는 아니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잴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 다만 바라는 게 많아질까봐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러는 거다. 골목길을 돌아서 그 어린 것들이 뛰어나와 나를 넘어 그분께 직접 매달려 당신이 모르는 시절까지 사랑해달라고 졸라대면 그것까진 안아줄 수 없는 그분이나 알면서도 서운해질 나나 난처해지기는 매한가지다. 어떻게도 되돌려지지 않을 그 시간들이 자꾸만 그분에게 달려들까봐 난 겁이 난다. 그분을 만난 이후로나 만나기 전까지 과정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니까. 지난 어버이날에 할머니까지 모시고 가족 외식을 했다. 칼국수에 샤브샤브, 볶음밥 코스를 저렴하게 먹고 식당을 나오는 길에 정의롭기로 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내 남동생이 작은 시비에 휘말려 시끄러운 몸싸움이 몇 차례 오고 갔다. 남자들의 세계는 빈번하다는 그 실제 상황을 처음으로 직접 목격한 나로서는 사태 파악도 못한 채 그저 내 동생이 다칠까봐 동생 편에서 막아서긴 했지만 편을 들며 화를 내기는커녕 상대편 아이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때 가장 흥분했던 사람이 그분이다. 얼굴까지 빨개져서 말리는 줄 알았던 아이가 한패거리 아니냐며 둘이 애 하나한테 무슨 짓이냐고 흥분하시는 그분이 나는 정말로 내 동생의 어머니인 줄 알았다. 나도 꼭 한번 그런 상황에 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면 지나친 걸까. 그렇게 무조건 내 편인 그분을 아무도 모르게 적대시하기 시작한 건 지난 추석 때부터였다. 동생 둘의 성격이 모두 강한 편이라 묻혀가는 정도인 나에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실 틈은 없을 그분에게
나는 무언의 반감을 조금 표시하기도 했었다. 당신께는 시어머니가 되시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미심쩍어서였다. 할머니의 그분 챙기긴 안쓰러울 정도일 때도 있지만 그런 우울한 기분에도 그분의 존재를 역시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여겼는데 그날은 잔소리하시는 시어머니가 귀찮고 짜증스러웠던 모양이다. 그런 표시를 우리들 앞에서 보이셨다. 사실 그것에 대해 화를 낼 자격이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가 봐도 나다. 그렇지만 가장 화가 나는 사람도 나다. 어릴 적에 오로지 할머니와 동생하고만 함께 살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할머니의 손자 귀염 사상 덕분에 나는 천덕꾸러기 비슷한 존재가 되어 밥만 많이 먹는 여자아이였다. 지금은 기쁜 날이 되어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명절만큼 싫은 날이 없었다. 할 일이 어찌나 많았는지 하루 종일 송편 빚고 만두 빚고 파를 다듬고 튀기고 부치고 어린 난 정말 바빴다. 아무도 없는 쓸쓸한 그날에 할머니 나를 많이도 닥달하셨다. 분주하던 명절은 언젠가부터 분위기를 바꿔갔다. 소리를 지르고 투덜대는 사람은 나였고 어쩌다 눈물을 훔치며 신세한탄을 하는 건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잔소리가 얼마나 성가신지는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무엇을 할라치면 내가 하려던 그 식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꼭 하셔서 사람 김 빠지게 하던 억지 투정을 부리며 안 하겠다고 하게 만들던 할머니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다 받아주길 바랐다면 내 욕심인 걸까? 아직 한 손에 다 꼽을 정도의 명절만 지냈을 뿐인데 벌써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명절을 치를 것인가를 미리 걱정했다면 기우인가. 내 짧은 생각은 곧 방향을 찾았는데 그건 연극이었다는 결론이다. 그분은 할머니께 함부로 굴며 큰 소리를 내는 내게 나중에 늙으면 당신께도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다. 내 상태는 그만큼 심각했었다. 그분은 나를 안아주며 당신이 다 해줄 테니까 할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 당신이 잘해줄 테니까 할머니께 잘하라고 하셨다. 그 순간 역시 분명하게 기억한다. 아쉬운 건 내 덩치가 커서 그분 품에 다 안기질 못했었다는 것 정도랄까. 이번 명절에 그분은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내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난 그동안 할머니를 미워했던 이유나 과거 따윈 그냥 버리기로 했다. 내가 어떻게 느꼈든 간에 할머니껜 나나 동생이 자식 같은 존재라는 것쯤은 안다. 난 이제 아이가 돼버리신 할머니를 미워할 자격이 없다. 사랑해드릴 의무만 남았을 뿐이다. 그분의 진심을 이해하는 동안 나는 그분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뭔가 미심쩍은 상대나 낯선 사람들에게 그러듯이 그분께도 그랬었다. 평범한 엄마와 딸처럼 어디에든 항상 엄마와 딸로 엮여있다는 기분을 누릴 수 없음이 확인해야만 안심이 될 것 같은 불안함이 그분께로 더 많이 가고픈 날 또 막아선다. 그분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기분이든 간에 그분의 존재가 기쁘고 감사함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나는 그것을 여전히 기적이라 생각한다. 기적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쭉 축제 기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에게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등장했다는 것이 이제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평범한 누구나가 받는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금의 내 할 일을 등한시해도 좋다는 면죄부는 아닐진데 지금 나는 그러하다. 특별한 일이 있든 없든 나는 이 축제를 끝낼 줄 모르고 마냥 들떠 있다. 무언가 받기를 기대해 본 적도 없이 존재 자체가 축복이라는 건 가져보지 못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길 바란다. 지금 집에서 당신을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시는 오래된 당신 어머니껜 당신이 그러하듯이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에게 축복 같은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기억하고 움직여야 가슴 아픈 일이 생겼을 때 후회가 덜 남지 않는가. 왜 다들 알면서도 그렇게 짜증스런 표정으로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의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건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완전한 어른이 된 나도 밑도 끝도 없이 짜증을 내며 밥이나 달라고 하늘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만큼, 많이 기다린 만큼 오래도록 변함없이 소중하게 대하도록 애쓸 것은 분명하다. 지금도 한 번씩 실제 상황인가를 의심해보게 하는 그분의 존재가 얼마나 기쁜지 그분은 모를 것이다. 엄마라는 말이 쉽게 나와주지 않는 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섭섭해도 좀 참고 기다리셔야 할 것 같다. 뒷모습에 반갑게 뛰어가 엄마를 부르며 자연스럽고도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나란히 걷게 될 그날을 상상해 본다. 이제 우리는 함께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항상 그곳에만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는 쥐를 어떻게 잡았지? 이선미. 붉은색 가로등 불빛 아래 회색 벽돌이 깔린 인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불빛에 비친 벽돌들이 하나둘 반짝거리고는 했다. 저녁 8시만 되면 동생들이 먹을 간단한 간식거리로 1,500원짜리 바게트 빵을 혼자 사오면서 나는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그 빛나는 벽돌들을 바라보며 집으로 걸어왔다.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앞만 보고 다닌 사람들은 그 저녁 밤 회색 벽돌들이 빛난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한없는 슬픔과 한숨으로 괴로워하면서 빵 하나를 사려고 15분 거리를 3년 내내 걸었던 여고생이었던 나에게 그 길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거리고 시간이다. 나는 3년 내내 엄마를 회상하고 그리던 시간이 그 15분의 거리에서 딱 그 15분간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6개월간의 시간은 엄마와 이야기하고 싸우고 다시 서로 보듬던 날들이었다. 엄마는 담도암 선고를 받고 그 6개월을 집과 병원을 오가면서 보냈었다. 그 기간이 어찌나 끔찍하고 슬펐던지 아빠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엄마가 있었던 병원 앞으로 가면 학교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애돌아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는 했다. 6개월 동안의 병원 추억은 마지막 입새였다. 나날이 야위어 가던 엄마는 산책을 하고 싶다고 했다. 거칠어진 피부, 어깨보다 약간 짧은 단발 파마머리, 투병으로 야윈 34kg의 몸에 링거병을 달고 엄마는 말없이 병원 뒷뜰을 걸으면서 나뭇가지 서너 개를 꺾어서 들어왔다. 엄마는 병원에 들어와서는 8인 병실 사람들에게 이게 내 마지막 입새야
하면서 웃으며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침대 모서리에 그 나뭇가지를 꽂아 놓았다. 그러나 그 병실에서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엄마와 나뿐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엄마의 뒤를 바라보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새를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난 잎새를 그리기엔 너무 어렸다. 엄마는 5남매 중 마지로 산업체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를 나왔다. 엄마는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외할아버진 거기서 내가 음식도 아닌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알지도 못하실 거야. 하고 말하고는 했다. 5남매를 키우기 힘들었던 외할아버지는 엄마를 산업체 중학교로 보냈고 엄마는 그때의 재봉 기술을 살려 우리 형제들을 키울 때도 커튼집을 했었다. 엄마는 글쓰기를 좋아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어린 나에게 생떼쥐베리에 야간 비행 이야기를 해주곤 했는데 이건 엄마와 나만의 공감대였다. 나는 10살 때부터 엄마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턴 세로로 쓰인 낡은 세계 명작 책을 꺼내 읽고는 했다. 엄마는 그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번지면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아마 책 내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보다 엄마의 웃는 얼굴이 보고 싶어서 책을 꺼내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중학교 1학년 한낮의 일이었다. 하루에 2권씩 책을 읽어 나가던 나에게 엄마는 안방으로 건너오라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는 장롱구석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보였는데 그건 엄마가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사보에 뽑혀 여러 번 실린 글이었다. 나는 엄마의 글보다는 그 낡은 산업체 사보에 놀라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엄마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웬 노트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볼펜으로 글을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고 한 자국이 역력한 그 얇은 노트는 엄마의 습작 노트였다. 엄마는 나중에 꼭 내 옛날 기억들을 글로 쓰고 싶어. 학교도 얼마 못 다녔지만 꼭 쓰고 싶다, 선미야. 그 노트에는 작은 시골에서 알콩달콩 아이들과 놀았던 이야기들이 수줍게 들어있었다. 그 수줍은 노트에 엄마의 수줍은 얼굴이라니. 엄마는 아마도 박완서 같은 작가가 되고 싶었나 보다. 그때 엄마의 그 소망은 이제는 내 소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대단한 작가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글을 쓰면서 엄마를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빠 몰래 한국문학 전집을 큰돈 들여 사놓고는 작은 방 책상 아래 숨겨놓고 한 달 내내 엄마와 내가 단둘이 비밀처럼 간직했던 일. 아무도 없는 낮에 집에서 엄마의 연애 편지를 꺼내보고는 예전에 젊은 엄마와 아빠를 그려보았던 일. 엄마에게 수많은 책 이야기를 들었던 일들은 내게는 낡았지만 즐거웠던 일상의 기억들이다. 그런 엄마가 내 사춘기 시절에 큰 분노를 거쳐 나에게 한 여성으로 다가오게 된 사건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어느 날 개인 택시를 하시는 아빠가 하루 쉬는 날이었다. 20평 남짓의 조그만 아파트에 이상하게도 우리 집은 전화기가 2대나 있었는데 우연히 집에 오는 전화를 내가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아빠도 전화를 동시에 받았다. 내가 받은 줄도 모르고 아빠는 웬 여자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용의 요지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 이제 그만 만나자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었다. 아빠를 보고 싶지도
아니, 아빠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서 내 방에 들어가 씩씩대면서 일기장에 글을 써내려갔다.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 엄마는 아빠가 뭘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 하는 거칠게 쓴 일기를 보고 나는 뿌듯해했다. 이 일기를 엄마가 자주 들여다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기를 통해 엄마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째 엄마는 반응이 없었다. 늘 저녁상에 올라오는 참치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엄마는 별일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와 아빠는 크게 싸웠다. 나는 엄마가 모질게 몰리는 것 같아서 화를 참지 못했다. 싸움이 끝나고 쥐죽은 듯이 정적이 몰려왔을 때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엄마에게 따지듯 물었다. 엄마, 아빠가 뭐 하든지 알고는 있어? 엄마는 지친 기색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더니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다. 엄마는 아빠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빠를 믿었고 그 믿음 때문이었을까? 아빠는 다시 돌아왔다. 엄마가 큰 화를 내지 않고 진심 어린 편지를 쓰면서 조용하게 아빠와 마음을 푼 것은 나에게 엄마가 지혜로운 여성으로 보이게 한 계기가 되었다. 대단히 지혜롭고 세련된 방법으로 아빠를 제압한 느낌이 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이게 진정한 승리구나 하며 곰곰이 남녀 관계란 어떤 것일까? 부부란 뭘까? 때 아닌 고민을 해보았다. 이런 고민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우스워 보이긴 하지만 나도 엄마를 닮아서일까? 3년을 사귄 남자친구에게 큰 소리 안 내고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한쪽이 무리해서 행동했다면 만 24시간이 지난 후 어김없이 사과의 문자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앞서 나가지 않고 서로 밀어내지 않으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잠자는 밤이 되면 자기 전에 꼭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난 엄마와 아빠도 이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스레 흐뭇해지고는 했다. 아빠는 일을 하고 들어오면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고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면 안방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엄마랑 하는 회사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가 잠자리에 누워서도 안 끝나서 횡생 아무개는 어떻게 되었대, 원주 아무개는 요즘 뭐한대 하는 이야기가 1시간이 넘게 계속 되었었다. 그 편안한 집 분위기가 어찌나 그리운지.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시골의 양옥집이었는데 그곳엔 유난히 쥐가 많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다가 추워서 눈을 끔뻑 뜨니 내 눈앞에서 귀엽게 생긴 생쥐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을 3번 정도 깜빡이더니 그 생쥐는 가버렸다. 그러나 이 생쥐는 다행히 어린 축에 속하는 쥐였다. 그 뒤로 나타난 쥐는 곰쥐와 비슷한 쥐였는데 어찌나 위협적이던지 10살의 내 머릿속에는 쥐에 대한 악몽으로 가득했다. 방과 후 50원 버스비를 아끼겠다고 볼을 넘고 밭두렁으로 살금살금 걸어서 집에 30분 만에 도착했을 때였다. 마루에는 빨랫대 위에 검은 봉지가 하나 걸려 있었다. 엄마, 이거 뭐야? 그거 쥐다. 갖다 버려라. 어? 갖다 버리라고. 좀 있으면 비닐봉지를 뚫고 나올지도 몰라. 빨리 갖다 버려. 난 조그만 검은 봉지 안에
쥐가 살겠다고 버둥대고 악에 받쳐 있을 걸 생각하니 내 손을 물지도 몰라 두려움에 주저주저하고 있었다. 그 순간 툭 하고 쥐가 봉지를 뚫고 도망간 것이다.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가 뒤늦게 와서는 10분이 넘게 나를 타박했다. 쥐를 잡으라는 것도 아니고 멀쩡히 잡힌 걸 버리라는데 왜 그것도 못하냐고 야속하게 몰아붙였다. 나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면서 생각했다. 그건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엄마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엄마가 아니라서 못한 거야. 고등학교 1학년. 그 슬픈 6개월의 마지막 날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빠도 일찍 일을 나가고 없었다. 너무 늦게 일어난 것이다. 허겁지겁 동생들 도시락을 챙겨주고 버스를 타고 학교 근처 정류장에서 내려 학교까지 뛰어가다가 난 그만 발목을 접질리고 말았다. 발목이 아파 욱신거려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가까스로 언덕길을 넘어 절뚝거리면서 학교에 들어와 1, 2교시를 마치고 3교시 정도가 되었을 때였다. 윤리 선생님이 수업 도중 나갔다 들어와서 선미야 하고 불렀다. 나는 그 순간 선생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이다. 6개월의 마지막 날, 내가 발목을 접질린 날, 엄마는 돌아가셨다. 나는 장례식까지 3일 내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엄마를 보냈다. 막내 동생은 7살이라 엄마가 가는 줄도 모르고 오줌이 마렵다고 상여를 내리는 곳에서 발을 동동 굴렀고 여동생과 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단지 오열하는 아빠의 얼굴만 기억날 뿐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주변의 아내 언니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모습을 본다. 눈이 동그란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내가 이 아이의 이모라는 게 참 좋을 때가 많다. 아이들이 점점 예뻐지는 동안 언니들은 점점 억세졌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 내가 결혼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 애를 보고 싶다.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수많은 말들을 꼭 담고 있다가 내 아이에게도 해줘야지. 하지만 난 남은 반찬에 비빔밥 해먹는 그런 억척스러운 삶은 안 살 거야. 헬스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건강해서 꼭 내 아이가 결혼하는 모습을 봐야지. 수많은 생각, 수많은 상상.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엄마는 시골 양옥집에서 그 쥐를 어떻게 잡았을까? 나도 나중에 결혼하고 내 아이를 보면 엄마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